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의 거대한 기둥이죠. 플라톤의 국가. 그 중요성은 알지만 사실 방대한 분량과 그 깊이 때문에 선뜻 읽기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기념비적인 저작인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박종현 선생님 번역의 국가 발췌본이랑 해설 자료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들이 플라톤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핵심 질문인 정의에 대한 논쟁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상국가 이야기까지 잘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번역자 해설도 있어서 이해하기 좋고요. 네,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거죠. 플라톤이 말한 정의가 대체 뭐냐?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어쩌면 좀 급진적으로 보이는 국가를 그렸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쟁점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플라톤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플라톤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부터 잠깐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유력 가문 출신이죠. 근데 젊은 시절에 아테네가 좀 혼란스러웠다고요. 그렇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라서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혼란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플라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네, 기원전 399년 아테네 민주정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으니까요.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사건이 플라톤에게 당시 정치 현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을 안겨줬다고 봐야 합니다. 스승의 죽음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그야말로 철학적 성찰의 계기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나 시실리아 같은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정치 체제를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네. 그리고 기원전 387년경 아테네에 돌아와서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를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 연구랑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 그의 중기 사상을 집대성한 대표적 중 하나가 바로 이 국가인 거죠. 이 국가가 딱딱한 논문이 아니라 대화편 형식이라는 점도 참 흥미로워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계속 묻고 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화의 배경이 기원전 420년경 아테네 근처 항구 도시 피레우스에 있는 케팔로스라는 노신사의 집이에요. 등장인물들도 다양하고요. 네, 돈 많고 경험 많은 노인 케팔로스, 그의 아들이자 좀 열정적인 젊은이 폴레마르코스, 또 당시 지식인 계층이었던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플라톤의 형제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까지. 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모였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벌이는 논쟁 자체가 당시 아테네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막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쟁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권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먼저 집주인 케팔로스와 이야기를 시작하죠. 네, 케팔로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얻는 평화, 재산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의, 그거 그냥 정직하게 말하고 빚진 거 갚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의 소박한 정의를 내놓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대답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바로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만약 친구한테 무기를 빌렸는데 돌려주려고 보니 친구가 미쳐버렸다면 그 미친 친구한테 무기 돌려주는 게 정말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네요. 그 예시 하나로 케팔로스의 정의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네요. 네, 보편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케팔로스의 반응이 재밌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반박에 막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아이고 나 제사 지내러 가야 해서 이러면서 아들 폴레마르코스한테 논쟁을 넘기고 슬쩍 빠져나가요. 약간 도망가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마치 좀 전통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고방식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약간 한계를 보이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아들 폴레마르코스는 어떤 주장을 하죠? 폴레마르코스는 당시에 좀 커져 있던 생각, 그러니까 친구한텐 잘해주고 적에겐 해를 끼치는 것, 이게 정의라고 주장해요.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여기서도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사람이 사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 결국 폴레마르코스도 네,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수긍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가 격하게 반박하며 등장하죠. 네, 소피스트 트러시마코스. 아주 그냥 작정하고 등장하죠. 그의 주장은 정말 도발적이에요. 정의, 그거 강자의 이익일 뿐이요. 강자의 이익이다. 네,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편하게 법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따르는 게 현실 속 정의다. 이런 아주 냉소적인 주장이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도 좀 통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시 정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억견, 독사, 그러니까 피상적인 의견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어떻게 반박하나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그 유명한 기술 유비 크라프트 애널러지를 사용합니다. 의사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술을 펴고 뱃사공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타수를 발휘하는 것처럼 진정한 통치 기술, 테크네 역시 통치자 자신의 이익, 즉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약자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 기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대상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트라시마코스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더 세게 나옵니다. 아예 불의가 정의보다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외쳐버려요. 와, 더 세게 나오네요. 현실을 보라는 거죠. 교활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도 누리지 않냐. 이런 항변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도전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불의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듭니다. 불의는 그 자체로 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적인 분열이요? 네, 예를 들어 아무리 잘 나가는 도둑 집단이라도 구성원들이 서로 전혀 믿지 못하고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그 집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겠죠. 와해될 겁니다. 아, 그렇죠. 팀워크가 깨지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도 불의에 물들면 영혼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해서 결국 재기능을 못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도 일권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정의가 정확히 뭐냐 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해요. 그러면서 논의는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자, 일권의 논의가 뭔가 좀 아쉽게 끝나자 플라톤의 두 형, 글라우쿤과 아데이만토스가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죠. 네, 이 두 형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정의를 그 자체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불의를 저질렀을 때 받을 벌이 두렵거나 아니면 정의롭다는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마지못해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특히 글라우쿠니드는 귀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투명인간 반지요. 아, 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양치기 귀게스가 우연히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를 얻고 나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서 결국 왕까지 된다는 신화잖아요. 그렇죠. 글라우코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만약 들킬 걱정만 없다면 정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의를 택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인간 본성에 대한 좀 냉정한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의가 주는 외적인 보상이나 평판 같은 거 다 빼고 정의 그 자체가 우리 영혼에 도대체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 그걸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요. 와, 이건 정말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개인의 영혼처럼 작은 데서 정의를 찾기 힘드니 훨씬 큰 규모, 즉 국가에서 먼저 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아, 국가에서 정의를 찾아서 그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국가 영혼 유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말로써 이상적인 국가, 칼리폴리스, 즉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정말 최소한의 필수품만 갖춘 건강한 국가를 그리는데 글라우콘이
에이, 그건 돼지들이나 사는 국가 아니냐고 비웃어요. 하하, 돼지들의 국가.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망이 확장되어서 사치품도 있고 좀 더 편의를 추구하는 열병을 앓는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영토가 필요해지고 결국 이웃나라와 갈등이나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를 지킬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는 거군요. 네, 전문적인 수호자, 가디언 계급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호자들은 좀 특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플라톤은 이들이 용맹해야 하지만 동시에 철학적인 온화함, 즉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도 갖춰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설계합니다. 어떤 교육인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가 교육, 그러니까 문학이랑 음악 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체역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교육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충격적이요. 왜죠? 플라톤이 아주 엄격한 예술 검열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수호자가 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내용을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검열이라니.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시에 나오는 신들의 부도덕한 행동들 있잖아요. 뭐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변덕 부리고 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 영혼을 망칠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신은 착하게만 그려야 한다? 네, 신은 오직 선하고 변하지 않으며 진실한 존재로만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영웅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용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죠. 와, 예술의 역할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네요. 네, 플라톤은 예술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영혼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통제를 생각한 거죠. 요즘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논쟁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만 플라톤의 해법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검열은 시의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형식이나 음악의 선법, 리듬까지 다 통제해야 한다고 봐요. 슬픔이나 나태함을 부추기는 선법, 예를 들어 리디아나 이오니아 선법 같은 건 추방하고 용기나 절제를 표현하는 도리아나 프레지아 선법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악기도 가려서 써야 하고요. 네, 복잡한 악기는 빼고 단순한 리라나 키타라 같은 것만 써야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예술이 영혼의 조화와 덕성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체육교육은 어떤가요? 그냥 몸 튼튼하게 만드는 건가요? 단순한 신체 단련 이상이에요. 시과 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 거칠어지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유약해지지도 않게 격정적인 기질과 지혜를 사랑하는 기질이 잘 조화된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 몸과 마음의 균형이군요.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과도한 의료행위나 맨날 소송이나 거는 그런 사회 풍조는 또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까다로운 교육을 통과한 수호자들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하는 건가요? 네. 이 교육을 잘 받은 수호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소수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국가를 이끌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의 조건은 뭔가요?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똑같이 여기는 그런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호자들은요? 나머지 수호자들은 통치자를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군인이나 행정가 같은 역할이죠. 그럼 국가는 통치자, 보조자, 그리고 일반 생산자 이렇게 세 계층으로 나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 구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회가 통합되려면 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제시하는 게 그 유명한 고귀한 거짓말 또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 바로 금속의 신화, 미스 오브 메털스입니다. 금속의 신화요? 그런 건가요? 모든 시민은 원래 땅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신이 사람들을 만들 때 영혼에 각기 다른 금속을 섞어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통치자에겐 금을, 보조자에겐 은을, 그리고 생산자들에겐 동이나 철을 섞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각자 타고난 역할에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군요. 네, 맞아요. 자신이 속한 계층과 역할이 신의 뜻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 맡은 바에 만족하며 충실하게 하려는 거죠. 철학자가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런 신화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수호자들의 생활 방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사유재산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호자들은 개인 재산을 전혀 소유할 수 없어요. 공동으로 생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요. 심지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 만지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삶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수호자들이 사적인 부나 이익을 추구하다가 타락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예요. 오직 국가 전체의 안녕과 정의를 지키는 데만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사곤에서 아데이만투스도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특정 계급 하나가 특출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한 최대한 행복해지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행복. 네. 그리고 극단적인 분화, 극단적인 가난, 이 둘 다 개인과 국가의 덕을 해치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이 양극단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입니다. 자, 드디어 사곤에서 이렇게 건설된 이상국가 칼리폴리스 안에서 정의를 발견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요? 네, 소크라테스는 이 이상 국가가 세 가지 중요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 소피아. 둘째는 보조자들이 가진 용기, 안드레아. 그리고 셋째는 모든 계층이 각자 자기 자리를 알고 상위 계층의 통치에 동의하는 절제, 소프로스네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럼 정의는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정의란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 이 세 계층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즉 각자 자기 할 일 잘하는 것, 투트 하우트 프레테인, 이게 정의군요. 바로 그거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기능하는 상태.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국가 모델을 그대로 개인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국가, 영혼, 유비. 영혼도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네, 우리의 영혼도 국가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부분, 로기스티콘,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이죠. 국가의 통치자에 해당해요. 둘째는 기계적인 부분, 파이모이데스, 분노나 명예욕, 용기 같은 감정적인 부분인데 보조자에 해당하고요. 셋째는 욕망적인 부분, 에피테메티콘, 가장 큰 부분인데 육체적 욕구나 재물욕 같은 것들이죠. 생산자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럼 영혼에서의 정의도 국가에서처럼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 영혼에서의 정의란 이성적인 부분이 지혜를 발휘해서 영혼 전체를 잘 이끌고 기계적인 부분은 이성의 편에 서서 용기를 내서 욕망을 통제하는 걸 돕고 가장 큰 부분인 욕망적인 부분은 이성과 기계의 통제 아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며 절제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혼의 내적인 조화이자 질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의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한 상태 그 자체라는 거네요. 방이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정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의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플라톤은 정의가 단순히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아니라 영혼의 본성에 맞는 어떤 이상적인 형상, 폼 또는 이데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와, 깊네요. 이렇게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규명하고 이제 불의한 국가와 영혼의 유형들을 살펴보려 할 때쯤 대화자들이 잠깐 하고 제동을 건다고요? 네, 맞아요. 폴레마르코스랑 아데이만토스가 다시 나섭니다. 앞서서 슬쩍 암시만 하고 넘어갔던 문제, 바로 수호자들의 여자와 자식 공유 문제, 이거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 그 문제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군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이 문제가 엄청난 비웃음과 반발을 살 거라고 예상하면서 좀 주저해요.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내놓을 세 가지 아주 급진적인 제안들을 마치 자신을 덮칠 것처럼 거대한 파도에 비유해요. 세계의 파도라고 부르죠. 세계의 파도. 첫 번째 파도부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파도는 남녀 동등 교육 및 역할 분담입니다. 수호자의 자질을 타고난 여성이라면 남성과 똑같은 시가체육 교육을 받고 국가 통치나 전쟁 수행 같은 모든 공적인 역할을 남성과 동등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와,
당시 그리스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그렇죠. 플라톤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것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타고난 본성과 재능이지 성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간 주장이죠.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파도는 뭔가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처자 공유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한층 더 충격적이죠. 바로 수호자 계급 내에서의 처자와 자식 공유제입니다. 처자 공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수호자들은 사적인 결혼이나 가족을 이루지 않아요. 공동으로 생활하고 통치자들이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계획한 일종의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 육아 시설로 보내져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국가에 의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한다고요? 왜죠? 플라톤의 의도는 명확해요. 수호자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사적인 애정이나 혈연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편애, 질투, 파벌싸움 같은 분열의 싹을 아예 잘라내려는 거예요. 아, 공동체를 위해서. 네, 모든 동료 수호자를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국가 공동체 전체의 완전한 통합과 단결을 이루려는 거죠.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야, 정말 파격의 연속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 세 번째 파도가 이 모든 이상국가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입니다. 바로 철학자 왕 사상입니다. 철학자 왕. 그 유명한 말이군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왕이나 권력자들이 참되고 진실하게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국가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선언이 모든 걸 말해주죠. 왜 하필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플라톤은 진정한 통치자는 단순히 경험이나 여론, 독사에 의존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사물에 변하지 않는 참된 본질, 즉 이데아 폼의 세계를 인식하고 특히 모든 이데아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알, 에피스테메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 네. 오직 그런 철학자만이 무엇이 진정으로 좋고 올바른지를 알기 때문에 국가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궁극적인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철학자 왕이야말로 앞서 말한 이상국가의 모든 급진적인 제도들을 정당화하고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본 겁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플라톤 국가의 핵심 주장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란 결국 개인 차원에서는 영혼의 세 부분, 그러니까 이성, 기계, 욕망이 이성의 지도 아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 영혼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내적인 질서인 거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의 세 계층, 즉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질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플라톤에게 이 정의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혼의 가장 좋은 상태이고 행복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점이죠. 그 점이 중요하군요. 물론 그가 그린 이상국가의 모습들, 엄격한 계급 구분이라든가 예술 검열, 사유재산이랑 가족 폐지, 그리고 소수 철학자의 통치 같은 것들은 솔직히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좀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플라톤의 제안들이 가진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정의로운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플라톤의 치열하고 일관된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정말 거대한 산맥에서 중요한 봉우리 몇 개를 함께 올라가 본 셈인데요.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서 이상국가 설계, 영혼 분석을 거쳐 철학자 왕이라는 파격적인 결론까지.
이게 2400년 전의 사유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지적 자극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플라톤이 정의를 궁극적으로 알m, 그것도 그냥 암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에 대한 철학적인 알m, 에피스테메와 연결시킨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플라톤의 말처럼 진정한 정의가 그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철학적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철학자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국가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 안에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국가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는 과정, 그것이 이 위대한 고전을 오늘날 우리가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